아침 일라디오. 새해 들어서 1월과 2월이 만나는 한 주 보내고 있는데요. 다른 때보다 유난히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됐죠. 그래서 곳곳에서 이전과는 조금씩 다른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급등, 상승, 폭등, 인상, 이런 단어들을 연일 경제 관련 뉴스를 통해서 끊임하게 접하게 됐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식의 상승과 인상의 흐름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니까 앞으로가 또 걱정이 됩니다. 난방비 같은 에너지 요금을 비롯해서 각종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당장 큰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라고 해도 문제는요, 심리적으로 모두가 굉장히 위축된다는 건데요. 올해 입춘도 상황적으로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은 춘래 불사춘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그래도 여건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서 다가올 이 봄 다 가기 전에 모두가 봄의 여운이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월 3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랜 세월 속에 살아있는 아름다운 우리 고미술을 찾아서 감상하고 즐겨보는 시간입니다. 입춘기획 오늘 아침 고미술 산책. 정말 저랑 너무나 잘 어울리는 코너를 우리 PD께서 기획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방송 출연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분 또다시 모셨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 오아란 학예연구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립민속박물관 오아란입니다. 예, 새벽에 오시느라 힘드셨죠? 내일이 입춘이잖아요. 네. 이 시기에 감상하기 좋은 고미술품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인 입춘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입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자 새해가 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다양한 축하 풍습이 행해져 왔는데요. 네. 대표적인 입춘 행사가 바로 입춘축 붙이기입니다. 입춘축. 그러니까 이제 대문 같은 데다가 뭐 입춘대길, 건양다경 뭐 이런 거 써서 붙여두는 건가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이게 또 저희 진품명품에 지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이죠. 진짜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입춘축은 한자 그대로 입춘을 축하하는 글귀를 말하는데요. 옛날부터 입춘이 되면 궁궐과 민가할 것 없이 대문이나 문설주에 입춘축을 붙여서 봄이 오는 걸 축하하고 또 한 해의 액도 막고 또 복도 기원하곤 했습니다. 네. 붙이는 곳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요. 대문에 붙이는 입춘축의 문구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네. 입춘대길 건양다경입니다. 그렇죠. 요즘엔 뭐 이제 아파트 생활들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또 대문에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입춘 즈음에 그러면 궁궐에서는 입춘축 이외에 또 다른 건 없었습니까? 궁궐에서는요. 문신들이 지어 올렸던 연상시라고 하는 신년 축시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입춘날 대궐의 기둥과 난간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를 춘첩자라고 합니다. 춘첩자. 네. 조선 중기 인종시대에 어느 입춘날 왕비의 거처인 중전 기둥에 붙여진 춘첩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적힌 한시를 아나운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저랑 딱 어울리는 역할을 주셨군요. 새해되어 궁정의 은택을 내리니 태사처럼 본래 겸허함을 알고 있습니다. 상서로운 구름이 금빛 누각을 두르고 상서로운 햇빛이 궁전 처마에 비칩니다.
궁중정원 매화가지에 흰 꽃이 필요하고 궁궐도랑 버드나무에 노란 새싹 움틉니다. 오금이 멀리 외진 여염까지 전파되어 은택이 대소의 백성에게 미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으신데요. 웃음도. 감사하옵니다. 이 한시에서 1년의 시작이자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시작인 입춘을 따뜻한 햇빛과 이제 막 피려고 하는 매화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네요. 네, 이 춘첩차처럼 매화는 우리 조상들에게 봄을 시작하는 봄을 알리는 꽃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봄을 알리는 꽃으로 매화를 꼽아 제가 시를 너무 힘줘서 읽어봐. 목소리가 잠긴 매화를 꼽아주셨는데 오늘은 매화와 관련된 고미술 작품들을 감상해보면 좋겠네요. 네, 유물을 먼저 보기 전에 매화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진행자님께서는 매화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저는 가장 먼저 우리 퇴계 이황 선생. 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매화에 물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천원권에 매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네, 진품명품. 예. 네. 다 저 프로그램에서 했던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퇴계 이황 선생님 같은 선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꽃으로 매화가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매화는 사군자로 친숙한 꽃나무입니다. 맞습니다. 네,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매화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의 기계에 비유해서 난초, 국화,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라고 했거든요. 또 늘 푸르른 소나무, 대나무와 함께 추운 겨울에 새 친구를 뜻하는 새한사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화는 다양한 민속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사군자의 매랑국죽의 순서가 추나 추동의 계절을 상징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거 몰랐는데요? 네. 다음에 어디 가서 할 말이 생겼군요. 네, 네. 매랑국죽은 추나 추동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는 춘, 봄을 상징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른 봄에 피어서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기 때문에 보춘화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한 겨울을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매화를 우리 조상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물론 선비에게 가장 사랑받는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문이나와 한시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매화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만나볼 작품 뭘까요? 네, 매화하면 또 조선의 대표적인 여류 화가 신사임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강릉 오죽헌에 가면 별채 몽룡시 뒤에 율곡매라는 매화나무가 있거든요. 네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한 이 매화나무는 신사임당과 율곡이 직접 가꾼 것으로 알려져 이야. 있습니다. 또 신사임당의 첫째 딸 이매창의 이름에도 매화 매자가 들어가 있고요. 신사임당이 얼마나 평소에 매화를 좋아했는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매화가 참 아름답죠.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고미술 작품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콩 혹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에서 해당 작품 저희가 띄워놨습니다.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사임당의 딸 매창의 매화도를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매창의 매화도인데요. 굵은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곱게 뻗은 장가지에 하얀 솜처럼 피어있는 매화꽃이 달빛과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네.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하얀색 매화꽃에서 추위로 가득했던 겨울을 초봄의 온기로 채우는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입춘이 오면 날이 풀리지만 꽃샘 추위가 오죠. 하지만 매화는 이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끈기 있게 꽃잎을 하나하나 피워냅니다. 선비를 비롯해서 우리 조상들이 매화를 사랑하는 이유, 바로 이 끈기와 기다림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야, 그림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달을 어쩜 이렇게 멋있게 그렸는지. 네. 야,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매화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어떤 고미술 작품 만나볼까요? 네. 조선 후기 도화서의 화원으로 매화도와 노안도로 유명한 화가 양기훈의 사군자 병풍인데요. 네. 총 10폭으로 되어 있는 그림 가운데에서 매화는 마지막 폭에 그려져 있습니다. 길고 좁은 화폭에 매화가지 2-3개를 아래 위 대각선으로 배치했는데요. 매우 동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또 얇은 가지에 매화꽃이 듬성듬성 피어 있어요.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초봄의 계절적인 특징을 잘 표현한 활발한 느낌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잎도 함께 그려 넣었는데요. 매와 죽을 함께 배치해서 바르고 고듬, 우아함 등을 강조한 그런 사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군자의 하나로 선비에게 사랑받는 꽃 매화는 문방 사우를 장식할 때도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물을 담아두는 서해도구인 연적에도 매화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개방형 수장고에 전시되어 있는 매화형 연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5 꽃잎 형태로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매화 꽃가지를 새겨서 장식을 했는데요. 바탕은 청화 안료로 채색하였는데 푸른색이 독야 청청이라는 사자성어에서와 같이 변함없는 선비의 기계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매화 역시 겨울 추위를 견디고 맨 먼저 피는 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내 목표를 달성하는 선비의 기계를 상징하거든요. 네. 푸른색 매화 연적을 사용하면서 선비가 항상 군자의 이상을 꿈꾸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보면은 푸른색과 매화의 조화가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이런 연적 딱 들고 물 한번 딱 따르면 괜히 글씨를 잘 써야 될 것 같은. 네. 저 같은 사람 있으면 괜히 창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매화 꽃잎 모양으로 연적을 만들어둔. 네. 매화가 그 밖에 또 다양한 작품에서 표현이 많이 됐죠. 네. 추운 날 눈과 서리가 내려도 당당하게 꽃을 피우는 매화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 충정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봄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기 때문에 희망과 장수, 건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꽃의 아름다운 모습이 단함, 고결함, 기품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이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목가구 같은 여러 공예품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전이 있어요. 그 겨울의 행복이라고 하는 전시인데요.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나전 백앤모함과 나전함을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백앤모가 그 백의 양 끝부분을 막는 그거죠? 네네, 맞습니다. 되게 잘 알고 계세요. 어릴 때 그 이제 할머니 댁에 가면 네. 있습니다. 그럼. 네네. 왜 웃으시죠? 네,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너무 좀 나이 든 티가 납니까? 저 아직 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백인모 같은 경우는 백이 양 끝에 덧대어서 장식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백의 형태를 잘 잡아주는 실용성까지 두루 갖춘 생활용품입니다. 자수나 목재, 나전치개 같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는데요. 간혹 예외도 있긴 하지만 보통 네모난 것은 여자용이고 둥근 것은 남자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지금 사진 지금 띄워놓은 거 보고 있는데 이제 나전 백앤모를 보면 매화나무 아래에 봉황이 한 쌍이 있고 7마리의 새끼 봉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와, 진짜 멋있네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봉황 가죽의 모습을 자개로 장식을 했는데요. 봉황은 아시다시피 십장생 가운데 장수를 상징하죠. 맞습니다. 네. 그런 봉황을 부부 한 쌍으로 그리고 또 새끼까지 같이 장식해서 부부애와 다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매화도요. 겨울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장수와 건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봉황과 매화를 함께 장식해서 장수의 의미를 더 배가시켰다는 게 이 나전 백앤모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의 매자는 누이의 매자와 의미 동일하잖아요. 남매할 때 그 매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화꽃이 미혼 여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 활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백앤모가 너무 멋있어서 저는 이 베개 못 베겠네요.
저 잘 때 침 흘리거든요. 황송해서 이 베개 못 쓰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마지막으로 네. 이 나전 무늬를 넣은 상자죠. 나전 장생문함. 여기도 매화가 사슴과 함께 자개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의미와 뭐 비슷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매화 무늬는 사군자 같은 무늬나부터 문방, 사호, 함 같은 각종 목가구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매화 무늬나 장식의 형태를 보면 5개의 꽃잎을 또렷하게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매화의 5 꽃잎에 수, 부, 기, 강령, 자성, 중다 오복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입춘이 되면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죠. 네네. 봄을 여는 입춘에 봄을 알리는 꽃 매화와 함께 올 한해 오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고미술 산책, 오늘은 겨울에 봄을 알리는 꽃 매화를 표현한 고미술 작품 함께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오아란 학예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를 넘겼다고요? 네, 그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올랐습니다. 이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라고 발표했는데요. 12월 상승률이었던 5%보다 오히려 0.2%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물가 상승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3개월 만입니다. 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공공요금인데요. 지난달 전기가스 수도요금이 1년 전보다 28.3%나 급등해서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곧 고지서가 청구될 전기요금은 지난해 동월 대비 29.5%나 뛰어올랐고요. 도시가스는 36.2%, 그리고 지역 난방도 34% 올랐습니다. 네. 가공식품도 많이 오른 품목이 있는데요. 빵이 14.8% 올라갔고요. 이 스낵 과자가 14%, 커피가 17.5% 올랐습니다. 이 채소류도 5.5%가 올랐고요. 이 닭고기는 18.5%, 오징어는 15.6%가 올랐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에도 5% 내외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요. 정부는 역시 1분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5% 내외를 기록하다가 2분기부터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2월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할 시기인데요. 꽃 네. 생산비도 많이 올랐다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이 마스크까지 해제되면서 이제 과거의 졸업식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이 졸업식 하면 아무래도 꽃다발이 생각이 나는데 이 꽃재배 농가들이 요즘 이 꽃 생산비가 급등해서 걱정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 온습도가 중요한 화훼 농가의 특성상 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네네.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난방비 급등으로 꽃 생산비도 크게 늘어난 건데요. 여기에 전기요금 또 농업용 등유 등의 가격도 크게 올랐고 또 해외에서 수입되는 양액 등 이 원자재 가격도 2배 이상 뛰어서 꽃값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장미 열송이 경매 가격이 7,400원이나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오른 금액입니다. 이 난방비 부담에 자영업자는 물론 농민들도 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전세 사기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집값 하락 국면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이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요. 어제 경찰이 그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단속 기간 경찰은 이 불법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을 포함해서 총 618건의 전세 사기를 단속하고 1,941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 중에 168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또한 확인된 피해자의 절반 정도는 20에서 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0대가 3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8.5%의 20대였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 대상의 전세가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시세가 2억 원인 빌라에 전세 계약을 할 때 지금까지는 이 전세금이 매매가와 똑같은 2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이 가입이 허용되는 식입니다. 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임대인이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도록 했고요.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할 때 이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또 긴급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전세 사기 위험을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발표를 했나요? 네,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안심 전세 앱인데요. 그동안 신축 빌라나 다세대, 연립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려워서 이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앱을 이용해서 이 구하려는 집의 주소를 입력하고 이 진단하기 버튼을 누르면 적절한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집주인이 빚을 이유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 손해를 얼마나 보게 될지 예상치도 나온다고 하고요. 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이런 좀 집주인 정보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집주인 정보의 경우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집주인이 직접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먼저 조회하고 그걸 보여줘야 이 세입자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앱에서 볼 수 있는 건 7월에나 가능한데요. 이거 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세 정보 확인 등 다른 어플리케이션 기능도 5달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도권만 공개가 되어 있고 지방은 역시 7월 이후에야 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윤심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김기현 후보와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를 반윤으로 규정하고 이인석 대통령은 안철수 후보 측 선대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해촉을 했습니다. 특정 진영의 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라는 이유인데요. 안철수 의원은 더 열심히 선거운동에 집중하라는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관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역술인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의 공간에 왔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들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은 잘 모르겠다라고 부인했고요. 대통령실은 천공이 공간을 둘러본 사실이 없다라며 관련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이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탄핵은 법률적인 문제인 만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그런 내부의 의견이 있었고요. 네.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추가 의견 수렴을 더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많은 분들이 이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이 사건의 피의자가 아이를 바꾼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네. 굉장히 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죠.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은 있었는데요. 그때 자신의 아이와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았던 50대 성모 씨가 이 파기환송심에서 바꿔치기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대구지법은 성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 파기환송 전에는 바꿔치기 의혹,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아서 징역 8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모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은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이 석 씨의 둘째 딸 20대 김모 씨의 자녀가 숨진 것을 석 씨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이의 친모가 성모 씨라는 이 국과수의 DNA 감식 결과로 큰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이와 관련해서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네요. 네, 한겨울에 이 2살 아들을 이 사흘간이나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서 아이를 숨지게 한 20대 모친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4살 여성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쯤 집에서 나가서 이날 어제 새벽 2시에 귀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귀가 후 확인한 결과 아이는 숨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숨진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여성은 경찰에서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지인의 급한 부탁으로 일을 하러 갔다가 예상보다 업무가 길어져서 집에 오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도시가스와 수도요금이 연체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고인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에 화재에 취약한 자재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정부가 방음터널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네요. 네.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의 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터널 벽과 천장이 녹아내리면서 도로를 완전 마비시켰고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대구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또 비슷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방음터널을 조사한 결과 170개 방음터널 중 58개, 이 방음벽 1,704개가 이 화재에 취약한 일명 아크릴, 이 PMMA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소재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음터널 교체에 필요한 예산만 모두 1,900억 원 정도인데요. 다만 교체하기로 한 소재도 인화점이 450도로 높은 데다 옆으로 불이 번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 큰 화재의 경우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요? 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는 임금체계 개편에 돌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하는데요.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중심으로 이른바 정규직으로 취급되는 연공형 호봉제를 이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 연공형 호봉제는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의 노동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3배에 가깝습니다. 네. 참고로 일본은 2.2배, 유럽연합은 1.6배 정도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평균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대기업에 부가 집중되면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그 이익은 대기업 오너 일가가 가져갈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그 전남 순천에 있는 순천만 습지 주변입니다. 그 순천만 습지는 갈대밭으로 유명한 너무 유명한 순천만 습지인데 그 순천만 습지 주변이라는 건 어딘가요? 네, 그 지난해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 이 방송인데요. 네. 한겨레 신문 남정윤 기자가 그 순천만의 흙두루미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연휴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순천만의 흙두루미가 평균 3,000마리가 오는데 일본으로 가야 할 흙두루미가 그것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순천만에서 1만여 마리까지 관찰이 되었답니다. 네.
그 조류 인플루엔자를 전 세계에 2만여 마리밖에 없다는 흑두루미가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라는 내용인데요. 이후 뉴스를 보니까 일본으로 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흑두루미들이 갔는데 다시 돌아온 이유가 궁금하네요. 예, 일본 그 이즈미 시의 경우 흑두루미는 물을 가둬둔 문온에서 잠을 자는데 네. 순천만은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두루미에겐 먹이 활동 못지않게 잠자리도 중요한데요. 네. 거기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이 청정 지역인 순천만으로 일시적으로 피신을 왔다는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멸종 위기인 흑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해선 그 서식지 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수 여자만 하동 갈사만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사실 새는 그 지구 지표 중 이게 새가 사라진다는 건 아주 큰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새들이 참 중요한 우리 또 친구들인데. 그러면은 흑두루미를 보시려고 순천만 주변을 걸었단 말씀이신 거네요? 아니, 사실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순천만 습지를 걸으려고 봤는데요. 참 좋죠, 여기. 순천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 버스 그 역전을 보는데 네. 올해 4월부터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1월부터 3월까지 휴장,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니, 그 인터넷에 한 번만 찾아보면 나올 텐데. 예. 아, 예,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습지 주변을 가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좀 아까워서 일단 갔습니다. 네. 가서 버스에 내리니까 또 플래카드가 또 보였고요. 근데 거기에 지키고 계신 분이 저를 보면 소용없다면서 다시 돌아가라고. 아니, 왜 왔어요? 안 해요, 지금. 그분이 이렇게 방역 옷을 입고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가세요. 오시면 안 됩니다. 가려고 하다가 그 옆으로 살짝 갔습니다. 아, 그래서 옆 주변. 예, 출입금지 바깥을 한번 제가 걸어봤는데요. 그 사실 순천만 습지는 20여 년 전 제가 가본 적이 있었고요. 네. 그때는 2006년 이 순천만 습지가 람사르 습지가 되기 전이었고요. 그 출입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또 그때가 보전이냐 개발이냐 한참 논쟁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네. 이후 보전을 하기로 했고 지금 보전 문제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찾는 순천만 습지를 못 본 건데 그 옆을 걸었는데 갈대 이야기는 많이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갈대 설마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멀구슬나무입니다. 멀구슬나무. 이 나무를 만나게 된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순천만 습지 매표소 쪽으로 걸어가니 거기에서도 역시 지키는 분들이 계셨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안 네. 된다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설명문을 좀 읽어봤습니다. 지키는 분들에게 자꾸 지금 막히고 있는데 설명을 읽어보셨다. 멀구슬나무 이야기는 일단은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안내판에 뭐가 쓰여 있던가요? 예, 그 순천만의 사계에서 새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보면은요. 겨울철 새들이 떠난 자리는 지구의 여름을 찾아 이동 중인 도요 물대새의 차지가 되고 순천만 갈대숲에 도착한 개개비가 짝을 찾아 목청껏 노래를 부르면 여름이 시작된다고 하고요. 가을이 되면은 이 갯벌가의 도요새와 백로는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먹이를 찾고요. 겨울 순천만의 겨울손님 흑두루미가 도착하게 되면은 갯벌에 구멍을 뚫고 사는 여러 생명도 추위를 피해 겨울잠에 들 준비를 하고요. 마침 겨울이 되면은 흑두루미가 금빛 갈대 군락과 S자 수로를 건너 순천 사람들이 내어준 농경지에 안착을 하고 그 뒤를 따라 수많은 기러기와 오리가 군무를 지어 날아든다는 글이 있었는데요. 네. 이 풀과 나무로 사계절을 보던 이 시선이 새로 자꾸 옮겨가니까 갑자기 제가 막 세상을 헐 날아다니는 그런 자유로운 좀 기분이 들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안내판 글이 굉장히 지금 잘 썼네요. 시 네. 한 편을 읽는 것 같은. 예, 맞습니다. 새 이야기는 없고 식물 이야기는 이제 안내판에 새 이야기만 있고 식물 이야기는 그러면 안내판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 옆에 네. 식물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순천만 습지의 핵심이 갈대, 그리고 염생식물인 칠면초, 천일사초, 갯잔디, 나문재, 빗쑥, 그리고 순천만의 저서동물도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저서동물은 낮은 곳에 깃든 생물로 그 바닷가 주변 갯벌에 서식하는데 짱뚱어, 갯지렁이, 개, 맛조개, 새꼬막, 낙지 등을 말합니다. 야, 짱뚱어 이거 맛있잖아요. 짱뚱어 탕 드시고 오셨어요? 예, 그 답사 끝나고 제가 먹었는데요. 아이고. 처음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좀 생소하긴 하죠. 예, 저는 인천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네. 망둥어 낚시를 많이 해서 망둥어는 많이 먹어봤는데요.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약간 비슷하게 생기는데 다른 거를 자료를 보니까 네. 그 지느러미가 있으면 짱뚱어, 아하. 없으면 망둥어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짱뚱어탕 먹는 게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자산어부란 영화에. 봤습니다. 맞습니다. 정약전 선생이 이거는 뭐 이걸 네, 맞습니다. 네, 그거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짱뚱어탕 드셨군요. 네, 네. 군침 돕니다. 휴장인 순천만 습지 이제 그곳에는 못 들어가셨지만 주변을 걸으면서 봤다던 멀구슬나무 요거 이제 소개해 주실 차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천만 습지 주차장 너머로 보니까 저기 멀리 갈 데가 보였고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걸어갔던 거는 그 새는 하늘로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라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걷는데 몇 마리 새가 한 나무에 앉았다가 날아갔다는 게 보여서 다가가 보니까 이 대추알처럼 생긴 열매가 노란빛을 띠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포도처럼 달려 있었는데 남부지방에만 가야만 볼 수 있는 겨울의 진풍경을 봐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남부지방에만 가야 볼 수 있는 멀구슬나무가 거기서만 자라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멀구슬나무는 네팔, 인도, 말레이 반도가 원산지라고 하는데요. 네. 이 도감을 보면은 이 분포의 경계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 자생종인지 도입종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요. 이 겨울 내내 달려 있는 열매로 인해서 열매가 겨울에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들의 먹이가 되고요. 이 새들이 과즙만 먹고 다른 곳에 씨를 뻗들어 가지고 제주도 가면은 멀구슬나무를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야생의 나무가 멀구슬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님도 길을 가다가 만났으니까 뭐 야생에서 저절로 자란 나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천만 습지에 제가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네. 갈대 염생식물 새만 주로 보려고 했을 텐데요. 이 동네 마실 다니듯이 걷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흔하지만은 제가 이제 중부지방에 사니까 이 거리에서 맞이할 수 없는 나무를 거리에서 봐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도 이제 저기 지역에 갔을 때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지역에 없는 나무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휴장을 해서 속상했던 마음. 멀구슬 나무를 본 걸로 좀 만회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치밀하게 준비를 안 하고 다니는데요. 저를 크게 탓하지 않았고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멀구슬 나무 이야기는 이 멀구슬 나무가 만약 제주 거기 제주의 소리에 나오는 거를 소개거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멀구슬나무는 지방마다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는데 전라도에서는 고랭댕나무, 고롱골나무, 제주에서는 먹구신랑, 멀구신랑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5월부터 피기 시작하는 멀구슬나무의 꽃은 연보라색으로 피어나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6월까지도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름과 관련해서는 열매가 말똥과 닮은 구슬 모양에서 유래됐다. 제주도 말인 먹구슬랑에서 유래됐다. 염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열매가 구슬 같다고 해서 목구슬나무에서 왔다. 말을 타고 다닐 때 말의 목에 달린 구슬을 닮아서 말구슬나무에서 왔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다 공통적으로 구슬과 연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슬에 대해 구슬 모양이란 건 이견의 여지가 없는 네. 대추처럼 보였다는 열매가 이제 구슬 같다고 해서 멀구슬 나무라고 하는 건데 그 아까 새들은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사람도 먹을 수 있나요? 이 씨가 그 독성이 있어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나무들의 그 씨 독성은 약으로 쓰잖아요. 아, 그렇죠. 약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약으로 쓰는 것 외에는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 그 마침 그 멀구슬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을 보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굳이 예, 그래서 손으로 누르면 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맛을 볼까 말까 하다가 야생에 남은 독성이 있어서 안 되죠. 예,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예, 안 먹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열매가 무지 많았는데요. 이 겨울에 먹을 게 없는 새 먹이를 제가 굳이 뺏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매를 계속 보기만 했습니다. 사과 드세요. 그럼 사과 아침마다 먹습니다. 감 뭐 이런 거 드세요. 굳이 뭐 멀구슬나무 열매는 우리 인간들이 새들의 이 먹을 양식까지 뺏어서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안 됩니다. 특히 또 그 공원에 있는 도토리 이런 거 주워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다람쥐 줘야 됩니다. 이런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사실. 다른 식물도 좀 만나볼까요? 예, 그 멀구슬나무를 보고 나서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이 물이 흐르는 수로를 따라 쭉 걸었는데요. 거기도 역시 갈대가 많이 있었고요. 그 뻘에 오리 종류들도 많이 있었고요. 반대쪽에 논이 있었는데 그 논을 쭉 보니까 흑두러미, 기러기들도 모여 있는 것도 제가 보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색 톤으로 좀 칙칙한 빛깔만 보다가 쭉 걷는데
이 길가에서 역시 빨간 열매가 눈에 들어 다가보니 노박 덩굴이 있었습니다. 오, 노박 덩굴 어떤 나무인가요? 예, 노박 덩굴은 다른 나무를 휘감고 자라는 덩굴성 나무인데요. 이 가을에 길을 가다가 노란 껍질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안에서 구슬 같은 빨간 열매를 보면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가을이 지나면 새들이 거의 다 먹어 보기가 힘든데 마침 남아있는 노박 덩굴 열매를 봐서 너무 좋았고요. 이 특이한 건 껍질도 열매도 주황에 가까운 노란 빛을 띠고 있어서 그 색조에 감탄을 했습니다. 네. 이론과 관련해서는 길에서 잘 자라 노방의 덩굴에서 노박 덩굴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노박 덩굴은 멀구슬 나무와 달리 전국 어디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가 걸은 길이 순천 문학관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했는데요. 그것에 또 기억에 남는 거는 2009년 이 흙 두루미가 전봇대에 걸려서 날개나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280개 전봇대를 뽑았다고 하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2002년 방영된 KBS 환경 스페셜 갈대의 땅 그 순천만 습지를 보면은요. 5천여 년 전에 거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온 역사가 깊은 순천만의 갈대밭, 그 긴 세월 동안 갈대밭은 스스로를 키우며 자라왔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늘 큰 숙제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숲으로 가는 길 함께 하셨고요. 저도 여기서 김서정 작가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 인사드리겠네요. 저는 월요일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